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피커 애나입니다. 오늘 저희 다시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이용준 교수님 그리고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날은 너무 좋은 봄날인데 네, 좋더라고요. 와, 무슨 국제뉴스나 이 한반도 관련 뉴스는 왜 이렇게 출렁출렁하는지. 코로나가 떨어졌으니까. 예. 예, 조금. 아니 지난주에 저희가 예.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이 이상하다며 예. 뭐 위독하다며 이런 예. 뉴스가 CNN에서 막 뜨고 한바탕 죄송합니다. 난리 부르스가 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신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뭐 이렇다 아니다 계속 주고받고 결론은 아닐 가능성이 거의 그래요? 예, 높고요. 처음에 이제 보도된 건 CNN에서 보도를 했고 처음에 이게 CNN에서 처음 나온 게 20일이었죠. 20일에 나왔는데 그 한국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러니까 데일리 NK 보도. 네. 그다음에 그 사실은 그 전에 CNN에서 나온 그 보도들을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나라 그 증권거에 도는 찌라시 있잖아요. 아, 네. 찌라시랑 문구가 너무 비슷해요. 그 전에 20일 전에 예. 우리나라에서 돌았던, 그래요? 네, 그리고 특히 총선 전에 직전에 네. 돌았던 찌라시들과 내용이 비슷한 게 아니고 예. 문장이 비슷해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일 날 CNN에서 나온 보도에 대해서는 저는 네. 신뢰를 하질 않았어요. 아. 그리고 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 지난 정부의 이제 고위 관료가 이제 확신하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김정은 잘 살아 있으니까 네. 언론한테 쓸데없는 보도들 예. 하지 말라 그러라고 예. 그런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그걸 100% 이럽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유튜브는 우리는 또 네. 이렇게 인문결TV에서는 네. 또 이런 정보는 또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거의 100% 그 멀쩡합니다. 다만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좀 무섭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좀 피해 있을 확률이 평양에 있다. 예. 그 코로나가 좀 많이 퍼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산으로 좀 이렇게, 그리고 원산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자가격리네요, 일종의. 자가격리인데 호흡한 자가격리가 되는 호흡한 거예요. 아이고. 그렇지.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이 네. 높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CNN은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기 제 생각에는 그 광고 수입 때문에 그럴 겁니다. 광고요. 네네. 원래 그 희망 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죠, CNN은. 아. 예, CNN이 사실은 우리는 CNN을 보면서 국제 뉴스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 보기에는 남부, 특히 조지아 시각을 반영하는, 우리로 말하면 중앙 방송이 아니라 네. 뭐 창원 방송, 아마 창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무슨 목포 방송 지역대에서 이런 하는 생각을 방송. 하거든요. 단지 그 사람들이 국제 뉴스를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캡처해서 보내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네. 그게 제 1차 걸프전 그럴 때 네. 히트쳤죠. 그 이후에 이제 중동 문제에서 CNN이 이니셔티브를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알자지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중동 문제 나오면 나오니까. 알자지라를 듣겠지 CNN 안 듣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CNN이 이제 길을 쓰는 거예요. 제일 좋을 때가 이제 전쟁 났을 때. 전쟁 났을 때는 그 중계 방송하면은 그 사람들이 영화를 안 간대요. 영화가 재미가 없대요. 실제 전쟁이 나면은. 그러니까 CNN은 계속 그러는 거니까 그 순간에 어쨌든 시청률 높여서 광고 수입을,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문제니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일단은 흘리는 게 아닌가. 지금 현재 김정은이 유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그 인지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네. 그런 희망사항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광고 수익에 직결되죠. 눈먼 어떤 매체는 예, 또 직결되죠. 이야기할 수 있고. 예전에 왜 그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쏘면은 CNN이 보도했잖아요. 네. 그거 동업자입니다, 그거. 예, 북한이 사실은 그런 미사일 문제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자체를 금지한다기보다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무기 시장의 일종의 그 블랙 마켓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CNN이 보도를 해주면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예. 막 팔리는 거죠. 아이고야. 그래서 무기는 미제 무기가 좋아요. 단지 비싸요.
이 명품들이 비싸서 굳이 모든 나라가 뭐 예멘도 그렇고 그 정도 무기 필요 없으니까 다음 네. 급을 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막 날리면은 CNN이 보도해줬죠. 그러니까 굉장히 동업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그 한 호주 그 언론에서 정확히 말하면 언론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한 그 싱크탱크의 블로그, 그 싱크탱크의 이제 그 연구원들이 올리는 이제 그 글에서 칼럼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근 그 한국 언론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 개탄을 하는 어떤 그런 글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CNN은 우리나라의 찌라시 같은 정보들을 갖다가 보도를 팍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도 그걸 받아다가 재생산하고 그 CNN에서 이런 보도했다가 난리가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제발 그 한국 언론들은 CNN이 정확하게 어떤 언론인지를 알고 좀 알아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한번 나온 미국에서도 적이 그 있어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뭐 남부 조지아 시각 정도를 대변하는데 이제 그 굉장히 발전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전 세계 뉴스를 끌어들이는 힘이 있었는데 최근엔 그렇지도 않으니까 전쟁 많이 나지 않으면은 CNN은 이제 거의 고사 직전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어떤 일이라도 김정은 유고라 그러면 굉장히 큰 뉴스 아닙니까? 그렇죠. 전 세계가 일단 벌써 지금 그 CNN에서 김정은 사망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계속 보게 되니까. 그렇죠. 얼마나 CNN 네. 많이 그 센세이셔널하죠. 네, 사망 네. 그러면 네. 같은 얘기도 유고랑 제가 이렇게 방송 용어다 보니까 이렇게 정지하지만 뭐 사망 이렇게 나오면 그게 묘한 뉘앙스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세계나 사망까지는 아니었지만 무슨 그레이프 뭐 맞아요. 맞아요. 데인 뭐라 그랬는데 danger 뭐 이런 식의 그랬던 것 같아요. 표현이었던 얘기를 것 했거든요. 같은데 네. 저도 이 녹화하면서 계속 CNN 보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의 뷰수도 하나 더해진 예. 거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얼마나 많이 최소한 바뀌었어요. 그런 중요한 뉴스는 안 믿으시는 게 예, 그 전쟁 알겠습니다. 났을 때 뭐 굉장히 그 보도를 잘하죠. 네. 마치 그 컴퓨터 게임 보듯이 이렇게 보도를 하거든요. 어. 그래서 전쟁이 나서 CNN이 보도를 하면은 저기 영화관이 텅 빈대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걸프전 때 생각을 네. 하니까 네. 기억이 나네요. CNN이 그렇습니다. 어땠었는지를. 희망사항에 자. 대한 좀 저도 요새 항상 그 집단적 무의식, 한 나라의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그 집단적 무의식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김정은이 유고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희망사항을 갖고 있는데 그 유고돼서 우리한테 좋을지 나쁠지는 좀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보고 그거 잘 봐야 됩니다. 네. 네, 네. 근데 일단 그러니까 4월 27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청와대에서 그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예 그 김 위원장 건재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앞으로 평화 경제의 미래를 열어 나갈 거다. 뭐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3월에 김 위원장이 친서분에서 우리 국민을 위로하고 응원했던 것. 그리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화답을 했었다는 것. 남과 북은 하나의 생명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아예 정말 대놓고 딱 선을 그어 주신 것 같아요. 건강 네. 이상설에 대해서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용준 교수님께서 이 통일 정책 좀 크게 보면은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분리주의 그리고 통합주의자들의 네. 좀 이런 양상에 대한 좀 비교를 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아까도 뭐 우리 좀 말씀을 잘 주셨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유고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너무 전체적인 그 좀 정부의 어떤 대외 정책 같은 것들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우리하고 뭐 북한의 지도자가 신변이 이상이 있냐 없느냐는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네. 이걸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될 거를 너무 개인에 좀 이렇게 맞춰서 개인의 신변에 맞춰서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체제가 네. 워낙 김정은 독재 체제 하니까 김정은의 유고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수밖에 없죠. 시나리오를 다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없어요. 제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그 좀 쉽게 넘어가 보려고 정부 이렇게 보고서를 보는데 네. 없더라고요. 저도 좀 쉽게 보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냥 얘기하고 쓰고 그러는데 제 말이 없어요가 왜 이렇게 단호하죠?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진짜요? 네, 없습니다. 오. 예, 그분들 바쁘셔가지고 그런 거 만들 시간 없습니다. 오.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시스템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건 사실이지만 아주 현실적으로 이 냉혹한 동북아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어느 정도 레버리지가 있을 건가 이거는 한번 따져볼 문제는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막 이렇게 뭐 어떤 나쁘게 말하는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되는 것만도 또 아니에요. 그런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안보를 좀 튼실히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넓은 의미 통일 정책인데 뭐 통일 정책 그러면 너무 식상한 뭐 다 알아 뭐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근데 실제로 이게 되게 남남 갈등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오늘날의 남남 갈등이 아니라 1948년 이후의 남남 갈등이 있는데 제가 그걸 굳이 얘기해서 이제 분리주의와 통합주의. 제가 먼저 분리주의를 얘기한 것은 네. 분리주의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통일을 원하냐 그러면 겉으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뭐 욕을 들어먹을 것 같고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세뇌됐어요.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예. 근데 문제는 실제 그분들의 그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얘기들은 사실 별로 통일이 필요 없다. 그리고 또 통합주의자들도 통일에 대한 명확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 같은 한 결이니까 통일한다. 그건 뭐 당연한 대전제인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좀 명확한 입장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남 갈등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이제 평화 공존 체제냐 아니면은 적대적 균형이냐 그러는데 네. 대부분 적대적 균형이죠. 왜냐면 지금까지 양쪽 다 남이건 북이건 굉장히 적대적인 상대방을 원했거든요. 지금까지 아마 뭐 굉장히 예외적일 겁니다. 초기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초기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뭐 일정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이제 분리주의자들, 특히 이제 적대적 균형을 통해서 한반도의 이 분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더 크게 작용을 했다는 소리죠.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네. 통합주의자들이라고 굳이 얘기하는데 예,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가서 좀 미래를 개척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죠. 저는 통일의 시기는 모르지만 감히 제가 그 남북이 급격하게 평화 상태로 돌아가는 시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정확히요. 그 한국의 메이저 자본들이 강력하게 대륙 시장을 원할 때예요. 그게 90년대 초반에 한번 왔어요. 왔는데 그때 참 다행이죠. 근데 우리가 산업이 반도체 산업으로 급격히 발전하면서 다시 한번 대륙 시장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륙 시장이 크질 않았거든요. 네. 다 망가져갖고 네. 동구권 붕괴 이후에 사실은 다 망가져서 대륙 시장이 크질 않으니까 다시 이제 뭐 꼭 대륙이 반면 해양 시장이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 시장, 또 유럽 시장 여기에 좀 집중했고 특히 중국 시장이 이렇게 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대륙 시장이 강력하게 요청되는 순간에 지금 현재 남과 북 사이에 놓여 있는 많은 장애와 갈등 관계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의 대륙 시장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딜까요? 뭐 당연히 우리가 지리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죠. 중앙아시아를 넘어갔고 네. 이제 모스크바를 거쳐서 러시아를 예. 거치는 이 전체 대륙 시장이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거기 지금 현재 뭐 중앙아시아 전체를 합쳐도 우리의 뭐 몇십 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거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포텐셜을 봐야죠. 우리는 언제 잘 살았습니까? 60년 전에 뭐 정말 국민 소득 100불도 안 되는 나라가 이렇게 엄청나게 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지도상으로 봐도 유라시아 대륙에 그 외곽에 붙어 있는 나라들 중에서 그 대륙을 자동차로 못 가는 나라가 우리 하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네. 막혀 있어요. 네. 비행기도요. 그 에어로플로트는 블라디보스토크 갈 때 북한 상공 통과한다죠. 훨씬 싸고 빨라요. 예.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모스크바에서 한국 오는 그 러시아 비행기가 북한을 통과한다고요? 아니요. 블라디보스토크 가는데 아. 북한 영공을 통과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더 가격도 싸고 더 빠르게 그런 건데 북경 갈 때도 생각하는 게 이렇게 돌지 말고 북한 상공 통과하면 될 텐데 그렇지. 근데 거기 바로 나오는 게 바로 그 북한 놈들이 말이지 저렇게 땡깡을 펴서 그렇다고 하는데 국제 관계는 일방적인 잘못은 없습니다. 제가 절대 북한을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모든 갈등에는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상식으로 깔고 가야 돼요. 네네 상식으로 아니 그냥 부부싸움도 그렇고. 부부싸움도 그렇고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면요 양측 간에 무언가 풀리지 않는 앙금이 있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지 0대 100으로 어떻게 일방적으로 한쪽만 그렇죠. 잘못이겠어요. 네. 이제 그리고 그랬을 때 특히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이제 국가는 항상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 제가 nation is value free라고 하는데 네. 국가는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김정은을 싫어할 수 있고 뭐 북한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지만 어떤
이제 주권 국가로서의 한 국채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밸류를 두고 뭐 어떤 가치,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러지 건 아니라는 말고, 거죠. 예. 그게 한 단계 이제 올라가는 외교 정책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한국의 메이저 자본이 대륙 진출을 원하던 그때가 바로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시기다. 통합을 일단 응. 교류와 통합이 응. 인도적 교류와 통합과 경제적인 그러니까 peaceful coexistence 평화 공존이 이루어져야지 통일이고 뭐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시기인데 그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그 이제 평화의 증진과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미리 구축해 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말씀은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우리나라 일반적인 주류 사회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면 그 다음 반응은 빨갱이 새끼. 빨갱이도 아니에요. 빨갱이 새끼.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미국의 외교 정책을 분석만 해줘도요. 네. 그 메인스트림, 뭐 스탠리 허프먼이나 뭐 브레진스키나 이런 사람들의 외교 정책 분석만 해줘도 사실은 그 나가거든요. 그렇게 빨갱이 나오고. 왜요? 그건 자신들이 깔아놓은 기득권을 침범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상태로. 네. 그러면 그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런 절대적인 공존 상태가 그들의 이익에 가장 유리하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이런 있어서 호스타일, 그러니까 적대적 공존이죠. 적대적인 공존 상태가 네. 그러면 그게 이렇게 좀 균열이 일어나고 네. 어찌 보면 지금 그걸 우리는 원해야 당연하죠. 통합이 될 수 있는 예. 과정으로 갈 수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 과정에 네. 우리는 어떤 로드맵을 좀 그려보는 게 그 좋을까요? 저쪽 옛날에 김유신 때로 가보면 알아요. 김유신 장군이 사실은 굉장히 마이너였잖아요. 네. 그랬는데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신라 사회의 그 기득권과 큰 싸움을 벌이죠. 네. 그러면서 통일의 기반을 이제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다시 디자이닝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쉽지가 않은 게 너무나 많은 이런 이런 거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죠. 다시 돌릴 필요가 있고 사실 여기 통합주의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네. 진짜로 이렇게 좀 더 발전되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통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감성적으로 뭐 진짜 우리의 통일은 우리의 소원 통일 이러면서 눈물 흘리는 건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제 학생들한테도 나중에 무슨 은행 청진 지점에 가 있고 야 평양이 어떻고 함흥은 어떻더라 이렇게 거기서 취직도 하고 그럴 수 있을 상황이 되려면 그에 관련된 전체적인 좀 환경을 좀 재디자인해야 되는데 그 통합주의자의 그 대부가 네. 백범이죠. 그렇죠. 네, 백범이고 네. 사실은 그분이 원했던 거는 정말 통일된 대한민국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분을 대한민국의 어떤 수립을 반대한 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완전한 통일을 원하신, 완전한 대한민국을 원하신. 사실은 거기에서 답이 어느 정도 나오는 네. 것 같아요. 그 일본이 패망한 직후에 한반도에 하나의 정부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말씀하신 건 대표적으로 이제 백범, 김구 같은 반면에 이제 양쪽의 정부를 따로 갖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 아무래도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내가 이제 남쪽에서 어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내가 주도하는 정부를 갖고 싶어 하겠죠. 이걸 통일하려고 하면 또 복잡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남한 입장에서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립된 정부 이후에 그 가치관으로 놓고 보면은 백범 김부는 남한 정부 수립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건립돌이 그렇죠. 적대 세력이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김구와 같은 그런 보수주의자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갑자기 무슨 빨갱이가 돼버리는 그러게요. 그런 현실이 바로 거기서 맞아요. 나오죠. 민족주의적이고 그러니까 김일성도 그렇고 이승만도 그렇고 분리주의자들이고 지금 김일성으로 연결되는 김정일, 김정은도 다 기본적으로 분리주의자들이죠.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통일의 호의적인 환경으로 전환시킨다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한국 역사가 이 통합주의자들의 패배의 패배 역사였다라고 볼 수도 그리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냉전적 구조 그리고 냉전이 끝난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도 한반도에는 여전히 그 냉전이 가져온 세계사적 모순이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법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요즘 굉장히 인지심리학적인 그런 접근들을 많이 해요. 무의식 인간의 그러니까 그게 되게 된 게 일본이 왜 저럴까 그랬을 때는 1년에 일본에서 일어나는 그 지진이 11만 건쯤 된답니다. 하루에 300건 이상이 나오는데요. 그 물론 많은 경우는 사람이 못 느끼지만 거기에도 무의식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고 네. 큰 지진이 계속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자기 땅에 대한 열등감, 불안함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남의 땅에 대한 야욕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진 상황을 이렇게 통계로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엄청나다. 엄청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웬만한 정치적 부패 가지고는 맞아요. 까딱도 안 하고 예, 그 사람들이 민감한 건 맞습니다. 안전 문제지. 자연재해가 워낙 워낙 세다 크고 이게 보니까. 뭐 한 번에 지금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가 참 국가적으로 심각하지만 사망자가 뭐 200여 명인데 뭐 센다이 지진 때 뭐 10만 명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보면은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조금 더 과학적이고 좀 더 객관적으로 그 국가라는 것이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거라는 거 이런 문제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미디어를 쥐고 있고 또 교육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라도 이 문제를 통합주의보다는 분리주의로 가려는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들이에요. 기득권에 도움이 그렇죠. 되는 건 맞습니다. 분리주의니까. 뭐 예컨대 지금 뭐 분담금 문제도 있지만 주한미군 같은 경우도 되게 이렇게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또 어느 나라건 다른 나라의 군대를 파병할 때 자기를 위해서 가는 거지. 그렇죠. 그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군의 어떤 세계 전략 같은 것들에 대한 조금 이해도 필요하고 제가 되게 놀란 게 그 이모군란이 나갔고 이 청군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디가 지금 동대문 운동장에 4,000명 정도가 이제 주둔을 하는데 여기서 백구는요. 그러면 아재개가 청나라요. 네 맞습니다. 백군이 가라. 죄송합니다. 이러면 저 인증 딱 해가지고 근데 4,000명 정도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있다가 이제 그 저쪽 베트남 쪽에서 이제 분쟁이 있으니까 그 긴급히 한 반 정도를 빼요. 예. 근데 바로 갑심정변이 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제가 뭐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닌데 네. 이런 식의 미국의 강력한 입김이 그 20세기에 많은 나라에서도 증명된 바 있지만은 그 나라의 국내 정치와 밀접히 연관됩니다. 만약 어떠한 상황 때문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다 뺀다. 이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의 우려는 전쟁에 의한 트라우마 때문에 뭐 인민군 그대로 내려 우리 공산화되는 거다. 근데 그거 이전에 그 국내 사회 정치 질서가 바뀔 거예요. 네, 그걸 제가 놀랐어요. 그 외교사를 보면서 이모군란과 갑심정변의 과정에서는 그 청군이 그러니까 이제 그 빠집니다. 그러면서 4,000명이 있다가 자, 2,000명이 됐을 예. 때에 그 정세가 다시 일본 쪽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갑심정변이 일본 쪽으로 바뀌는 네.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주한미군의 뭐 일방적으로 철수해라 이런 건 아니고 뭐 전략적 가치가 있죠. 왜냐면 우리 낀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네, 전략적 가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특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한반도의 오늘날에 그러니까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지금 오늘날의 그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 호스타일 밸런스 적대적 균형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좀 이 문제는 좀 주장을 할까 그렇게 네.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사실은 김정은이 건강이 뭐 좋거나 말거나 이게 우리한테 그렇게 네.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가 있음으로 어. 인해서 지금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이런 적대적인 네. 균형 관계에 네. 갑작스러운 분열이 일어났을 그쵸.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앞서 맞아요. 로드맵이 없어요 하셔갖고 좀 놀랐는데 없습니다. 예. 예, 그것에 대한 좀 불안함이 있어서 맞습니다. 저희가 또 그렇게 되게 부안해동했던 예. 것 같아요. 그 변화는요 제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음. 대체적으로 중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변할 겁니다. 중국.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유고라든지 어떠한 상황으로 변화가 있을 때는요. 네네네.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중국의 좀 그 중국 정부 외교 정치 깊이 관여하는 그 학자들하고 한번 얘기를 이렇게 이제 친구 대 친구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일리 있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김정은을 꼭 좋아하는 게 아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런데 영어로 unfamiliarism, 그러니까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은 정치 집단이 다시 북한에 들어서는 거는 원치 않는다. 지금 그런 상태로. 그거보단 알고 있는 네. 김정은이 낫다. 그러니까 우리의 큰 변수는 미국과 중국이에요. 네. 근데 중국을 또 이렇게 중국을 이렇게 딱 띄워놓고 보면요,
우리는 중국을 볼 때 우리 쪽에서 중국만 보죠. 음흠. 중국은 신장 위구르 하나만 봐도 8개국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고요. 전체가 14개국 정도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국은 전통적으로 위협을 많이 받습니다. 위협을 많이 받고 그리고 해외 민족으로서 위협을 많이 받고 지금까지 3천여 년의 역사 중에서 1,400년만 통일이 돼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세외 민족들, 북방 민족들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왜 우리는 북경이 지금 수월해서 중국을 북경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황하 유역이면 당연히 난징 중심이죠. 네. 근데 그 북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자기 고향이랑 가까우니까 거기 강도 없는 베이징에다 이렇게 맞아요. 저기 궁 차려놓고 네, 거기서 네, 네. 금방 돌아가려고 아니면 말 타고 돌아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아주 메인스트림, 아주 어르스덕스한 거는 난징 쪽에 그 이쪽 황하 유역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결국 그렇게 본다면은 아주 절대적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그 롱텀 디자인이 어느 정도 지금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죠. 뭐 김정일이 김정은으로 세습을 할 때도 그 연평도 포격 네네. 그게 딱 들어오잖아요. 저는 그걸 누구도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야 북한이 남한을 때렸어 이렇게 보는데 전 세계 제3자들 뭐 싱가포르, 독일 이런 학자들하고 얘기해봐 전문가들도 아 그게 중국이 미국을 때린 거지 그렇지. 북한이 남한을 때린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김정은으로 그 권력 이양이 될 때인데 가서 그 미국 항공모함이 기본적으로 작전 개념을 그 황해로 올라오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해는 중국 입장에서 공해로 보지만 예. 황해는 자신의 영역. 내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 이게 바다도 아니에요. 영해도 아니고 내해는 뭐냐면 뭐 항구, 강, 호수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절대적인 자기 주권 영역으로 생각하는 정도거든요. 물론 네. 국제법상으로 그러지 못하지만 네. 중국의 그 사이콜로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올라오지 못했어요. 네. 못했지만 그게 올라온다. 제가 한번 그 항공모함 궤적 추적을 해봤거든요. 예.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네. 추적하는 그쪽으로 방향을 트니까 바로 때리는 거죠. 올라오면 우리 더 때린다. 예. 그 대신에 전 세계에서 욕 먹고 설거지하면서 손에 들어온 거 묻히는 그건 북한이 대신에 하는 거고. 그 대신에 아들로 넘겨주는 거는 우리가 눈 음. 감겠다 이렇게 한 거죠. 네. 사실은 기본적으로 김일성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국의 입장을 많이 지금 이렇게 대변을 했으니까요. 전통적으로. 네. 자, 오늘 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근데 이런 건 진짜 매번 짚어보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이 적재적인 균형 상태가 깨어졌을 네.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 네. 좀 고민해 볼 필요가 네. 있다는 말씀으로. 네. 정부한테 정말 아쉬운 거는 이 남북한 관계를 전체 세계 전략 속에서 보지 않고 너무 그 남북한 관계 한반도 문제 한정해서 네. 개성공단 이렇게 들어가는데 좀 넓은 시각을 가졌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이용준 교수님과 함께 북한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세계 질서의 재편성이 일어날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또 우리와 북한의 어떤 그 통합의 문제일 텐데 그것까지 가기까지 어떤 고민들을 좀 해야 될지 우리 좀 짚어봤고요.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